자, 이번엔 매매의 마지막 주제 환매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55페이지고요. 여기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땅을 이렇게 파는 거, 재산권을 넘겨주고 돈을 받는 걸 매매라고 한다면, 환매는 가져갔던 소유권을 도로 사오기로 하는 형태, 이걸 환매라고 부르지요. 가져갔던, 매수인에게 이전했던 소유권을 도로 가져오겠다, 도로 사오겠다, 이걸 환매라고 부르고요. 이때 유념할 거는요, 이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이 환매하겠다는 특약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예요. 즉 매매 계약서에 동시에 환매 특약이 들어있어야 돼요. 동시에 팔고 도로 환매하기로 특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특약이 언제? 매매 계약과 동시에,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그럼 환매하는 거는 무한정 얘가 환매할 수 있느냐? 아무 때나 환매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기간을 정해놓으면 내가 1년 안에 환매할 거야, 1년 안에 사올 거야, 그러면 1년 동안 환매를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이 없으면, 환매하기로 하는 기간이 없을 때는, 기간 약정이 없을 때, 기간 약정이 없다.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환매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우리가 예약 완결권, 예약을 했다가 그걸 본계약으로 바꾸는 게 예약 완결권이었죠. 그 완결권은 10년이었습니다. 10년. 그런데 환매권은 5년이라는 점 유념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A가 B에게 매매로 팔아놓고 여기다 환매 특약을 이렇게 걸어놨지 않습니까? 특약을요. 환매하기로 하는 특약을. 이때 특약만 해가지고는 이 환매 특약은 효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B가 C에게 이걸 팔아넘기면, 이 땅을요, C한테 땅을 다시 매매로 팔아넘기게 되면 A는 이 땅을 도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돈이 생기더라도. 왜냐? 특약만 해가지고는, 특약은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매 특약이 보다 효력이 세지기 위해서는 바로 환매 특약을 등기를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등기를 해야만 이 특약을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제3자에게. 그래서 환매 특약이 등기가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게 등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환매를 해올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환매 특약이 등기가 되어야만, 이게 등기가 되어야만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점. 즉 제3자한테도 얘가 뺏어올 수 있어요. 요 점 유념하시고요. 그러면 환매권 행사는요, 이 환매권 행사는 언제,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5년 안에 하는데, 5년 안에 환매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환매 상대방은 누구냐? 상대방. 자, A가 환매 특약을 걸어둔 건 B하고 걸었어요. B한테. 5년 안에, 내가 5년 안에 이거 도로 사올게, 이 땅을. 내가 10억 주고 너한테 팔았지? 이 10억 주고 내가 10억의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올 거야. 5년 안에 꼭. 그런데 B가 그 사이에 이걸 팔았다면, C한테 팔았다면, A는 특약을 맺은 B한테 달라고 해야 될 거냐, C한테 환매권 행사를 하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자, 이 환매 특약이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환매 특약이 등기되어 있다면 얘는 환매권 행사를 B한테 할 거냐 아니면 C한테 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환매권 행사는 누구한테 하느냐? 등기가 되어 있는 한 바로 현재 소유자인 C에게 하는 겁니다. C에게. 언제까지요? 5년 안에. 그럼 환매권 행사할 때는 돈을 이 10억을 주고 환매를 해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환매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55페이지에 조문 보도록 하죠. 조문 590조 1항,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그 동시에다가 삼각형 넣으시고요.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항의 환매 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합니다. 세 번째 항, 전 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걸로 봅니다. 과실하고 이자는 퉁치는 거죠. 상계가 퉁치는 거죠. 3항의 별표.
그 다음 591조 환매 기간은요. 부동산은 5년이고요.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거기서 5년의 별표. 이때 약정 기간이 이를 넘은 때는 5년 또는 3년으로 단축합니다. 만약 환매 기간 이걸요 10년으로 했다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5년으로 단축됩니다. 다음 2항 환매 기간에 이를 정한 때는 이를 다시 연장해요 못해요. 연장하지 못합니다. 별표. 3항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부동산은 5년이고요. 동산은 3년이 됩니다. 그 다음 592조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매매 등기와 동시에다가 또다시 삼각형 환매권의 보류를 뭐한 때만 등기한 때만 제3자에게 효력이 있어요. 등기를 해야만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예, 이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는 참고로 그냥 보셔도 되고요.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뒤로 넘기셔서 458페이지요. 한 장 더 넘기셔서 458페이지 교환 보시도록 하죠. 교환은 간단합니다. 매매가요. 재산권하고 재산권을 맞바꾸는 거라면 교환은요. 땅하고 빌라를 이렇게 땅하고 빌라를 바꾸자. 우리 바꾸기로 하는 게 바로 교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교환도 이게 돈이 아니라 재산권이라는 점을 빼고는요. 매매하고 성격이 동일합니다. 매매와 동일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규정을 해요. 매매 규정을 여기 어떻게 합니다? 준용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준용한다. 그럼 준용한다는 말은 빌라에 하자가 있었다. 교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빌라에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 무슨 책임이요? 담보 책임이 준용돼요. 담보 책임이. 담보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왜요? 매매 규정이 준용이 되니까요. 또 빌라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동시행 항변권이나 우연부담 문제도 동시에 여기에 준용이 됩니다. 쌍무계약 규정이죠. 쌍무계약이면 동시행이나 우연부담이 인정되잖아요. 그 규정이 매매 규정에 있는 이 쌍무계약의 특성이 우연부담이 또는 동시행 규정이 교환에도 똑같이 준용된다는 점, 이 두 가지를 특성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담보 책임은 매매의 명문 규정이 있지만 매매만 쓰이지 않고 어디에도 교환에도 담보 책임이 쓰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빌라에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물건의 하자가, 권리의 하자가 있으면 권리의 하자가, 이 담보 책임이 똑같이 인정이 됩니다. 매매에 있는 담보 책임이 교환에도 쓰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걸 한번 잠깐 복습해 보면 경매일 때는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을 물어요, 못 물어요? 못 물었잖아요. 그죠? 권리의 하자만 물었잖아요. 그죠? 경매 시에는 무슨 책임이요?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담보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다 공부했었어요. 이거 똑같이 교환에도 똑같이 여기에 준용된다는 걸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집중 타켓이니까요. 그 다음 동시행항변권이나 우연부담, 이 규정은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 규정이 똑같이 교환에도 똑같이 준용된다는 거. 이것도 집중 타켓. 이거를 일괄하여 우리는 준용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준용한다. 두 번째 출제 타켓은요. 자, 이 쌍방의 급부가 서로 등가치가 아니라 이쪽이 불균형하다. 그러면 이쪽에서 보충금을 더 주거든요. 보충금. 빌라에다가 보충금을 1억을 더 준다. 왜냐, 이 땅값이요. 땅값이 예컨대 10억이다. 근데 빌라값이 아무리 해도 9억밖에 안 되더라. 9억. 그럼 이쪽에서 보충금을 1억을 더 얹어줘야죠. 1억을 더 얹어주는데 이 돈을 보충금이라고 부른다. 그럼 B가 줘야 되는 돈은 빌라와 보충금 1억이 되는 거지요. 이때 보충금 1억을 준다고 그랬죠. 이게 매매로 되는 건 아니고요. 매매가 아니라 교환인데 교환이에요. 왜냐하면 매매는 이게 돈만 줘야 되거든요. B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아니라 뭘 주냐면 빌라와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 이거는 매매가 될 수 없어요. 매매는 반대급부가 돈이어야 되죠. 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뭐까지 주니까요? 빌라까지 주니까 이거는 매매가 아니라 교환입니다. 교환. 이때 보충금에 대해서는 유념할 거는요. 보충금을 준다고 해서 이게 매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매 규정을 준용하는 거예요. 매매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지 보충금 1억을 준다고 해서 이 전체가 통으로 매매가 된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지문이라는 점이에요. 매매가 성립한다. 이러면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교환해서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가도록 합니다. 자, 그럼 조문 잠깐 볼게요. 458쪽에 조문. 교환 596조.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 금전 이외의 재산권에 별표하지요. 상호 이전할 거를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니까요. 낙성계약이고 쌍무계약입니다. 낙성 쌍무계약이다. 그리고 불효식 유상이죠. 그 다음 597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에 별표하시고 그걸 보충금이라고 풀어냈어요. 보충금을 약정한 때는 그 금전은 보충금이죠.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규정이 준용되는 거지 매매가 성립된다 그러면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보시면 되시고요. 다음 이어서 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강론은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매매 한 덩어리, 교환 한 덩어리, 임대차 한 덩어리. 자, 그 세 번째 주제가 임대차가 되겠습니다. 자, 대차 계약을 우리는 이렇게 불렀어요. 대차 계약에는 세 가지가 있다. 물건을 돈 주고 빌리면 임대차. 돈을 안 주고 빌리면 사용대차. 그리고 돈을 빌렸으면 소비대차. 이렇게 세 개로 대차 계약은 나누었습니다. 이때 임대차의 특징은 돈을 주고 차임을 주고 빌렸으니까 이거는 차임이 필수죠. 차임이. 그래서 임대차는 유상입니다. 유상.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죠. 이거는. 근데 사용대차는 차임을 줘요, 안 줘요? 안 주고 빌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상계약이죠. 무상계약이면서 편무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공짜잖아요. 이거. 공짜로 물건 빌렸으니 게 사용대차. 근데 소비대차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자를 받으면 돈 꿔주고 이자를 받으면 이자부 소비대차. 이자를 안 받으면 무이자 소비대차. 이거는 그래 성격이 나눠지게 되죠. 자,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임대차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임대차의 크다란 목차를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잡아나가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먼저 임대차를 노트에 목차를 먼저 적어보시죠. 자, 임대차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면 첫째요. 임대차의 의의 개념 문제입니다. 개념. 임대차가 어떤 성질을 갖느냐 이런 문제. 두 번째는요. 임대차의 대항력 문제. 이게 두 번째 주제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임대차의 효력 문제. 자, 임대차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 골격이 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어떤 의무가 주어지느냐. 임대인의 의무 부분이죠. 의무 부분. 그 다음에 거꾸로요. 임차인한테는 거꾸로 어떤 권리가 부여되느냐. 이 부분.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임차권 양도하고 전대 문제. 이 부분이 네 번째 주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보증금하고 권리금 문제인데 권리금 문제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 그쪽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에 관한 논의 이렇게 다섯 가지로 임대차를 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문제 정도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두 문제 정도가. 자, 거기서 특히 매년 타켓으로 삼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네 번째는 임차권 양도전대. 이 부분이 주요 출제 타켓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부차적인 것들이 중간중간에 사소한 것들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임대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겨 쓰는 거예요. 자, 물건을 빌려 쓰는데 차임을 주고 빌려 쓰면 임대차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459페이지에 임대차를 정의를 하기를 618조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임대차는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거를 약정하고, 사용수익하게 할 걸 약정하고의 밑줄 그어볼까요? 목적물을 일방이, 주인이요, 임대인이라고 그러죠. 임대인이 목적물을 파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거죠. 사용하고 수익하게. 사용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쓸 수 있도록 임차인이. 그리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거를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게 바로 임대차입니다. 차임의 동그라미요. 거꾸로 임차인 쪽에서는 차임이죠. 이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급하기로 뭐 할 때요.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니까 거기 약정의 삼각형 할까요? 따라서 이 임대차도 매매처럼 낙성계약이 되는 거죠. 낙성계약. 약정하면 되니까 낙성계약이고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빌려줘야 되고 임차인은 차임을 줘야 되니까 편무계약이 아니라 쌍무계약이다. 쌍무 그리고요 유상계약이다. 돈을 줘야 되니까.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빌려오니까 이거는 유상계약이고 불효식계약이다. 그래서 임대차는요. 낙성계약입니다. 매매와 똑같은 낙성계약이고요. 쌍무계약입니다. 그리고 유상계약입니다. 그리고 불효식이라는 점, 이 점 매매와 동일한 성격을 가져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거는 이 목적물이요. 이 목적물이 임대인 자기 목적물이어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내게 아니라 이게 형님 거여도 되고 아버지 거. 아버지가 소유하는 목적물을 임대 주기로 약속하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 누구 소유? 타인 소유도 가능합니다. 타인 소유물을 임대하기로 하는 약속 가능하다는 점이죠. 왜요? 약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임대차에서 기억할 두 단어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매매하고 똑같다는 점이에요. 똑같아요. 타인 소유물도 매매 계약 할 수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 할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유념할 거는 대항력이라는 부분입니다. 대항력. 그럼 임대차로 이 물건을 빌리면 임차인에게는 차임을 주고 저 물건을 빌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라고 하는 채권이 생기는 거죠. 채권이. 따라서 이 주인이 바뀌면 목적물의 주인이 A에서 이거 주인이 바뀌어볼까요? C로 바뀌어버리면 이 땅 주인이요. 땅 주인이 A였다가 C로 바뀌게 되면 지금 목적물을 양도해버리면 이렇게. 임차인은 어떻게 될까요? 임차권은 이 사용하는 거죠. 임차권은 저 물건을 사용하는 권리가 임차권인데 주인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냐면 계약자인 A에게만 이 채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채권의 개념이었어요. 따라서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보유한 B는 새 주인에게는요. 즉 주인이 집을 매매해버리게 되면 주인이 부동산을 매매해버리게 되면 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는 누구한테요? 새 주인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이 뭐라? 당사자에게만 주장하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C에게는 이 권리를 임차권이라는 카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채권의 한계. 약하다고 그랬어요. 채권은 약하다. 아주 약하고 열악한 거예요. 왜요? 당사자에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이 채권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 못하게 되고. 이때 임차권을 가지고 새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법이 부여하는데 그게 바로 임차권을 등기하는 겁니다. 임차권을 등기를 하면
주인이 바뀌더라도 이렇게 주인이 바뀌더라도 손바뀜이 생기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라는 이 제도를 갖추게 되면 그것이 622조예요. 621조, 622조의 대항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항력 문제. 자, 621조 볼까요? 460페이지에 대항력 문제.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해달라고요. 이거 나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단 반대 약정이 없어야 돼요. 반대 약정이 없으면의 따옴표. 그럼 뒤집으면 주인이 반대하면 등기를 낼 수가 없어요. 주인이 반대하지 않아야만 등기를 낼 수 있어요. 등기를 가져올 수 있어요. 두 번째 항, 부동산 임대차를 그러면 주인의 협조하에 등기를 가져오면, 등기를 내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돼 있죠. 효력이 생긴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대항력이 생긴다는 뜻. 임차권을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조심할 거는 등기했다고 그래서 물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만 생겨요. 대항력만. 임차권은 본질이 채권이에요. 본질이 채권. 본래 속성이 본질이 임차권의 본질이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라는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이게 물권으로 바뀌지 않아요. 마치 제가 남자인 제가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해서 여자로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여자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거 화장했다고 그래서. 화장하고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해서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만 뭐가 생기느냐? 대항력만 주는 것뿐이에요. 물권이 되지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인 거죠. 본질이 남자이기 때문에 여기 화장을 해도 아무리 화장이라는 걸 입혀도 물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조심할 거는 임차권을 등기하면 물권이 된다라는 지문은 잘못된 지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621조 2항입니다. 그 다음 622조 보시죠. 622조에 삼각형 하실까요? 622조. 자, 이 622조는 특히 언제 쓰는 거냐면 이게 토지 임대차일 때요. 토지를 A로부터 빌렸어요. 그리고 저기다가 공장을 세웠다. 공장을. 임차인이 여기다가 땅을 빌려가지고 공장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공장을. 그럼 누구 거냐면 임차인이 지은 공장입니다. 여기 공장. 계약 기간은 10년 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빌려서 공장 세웠어요. 근데 주인이 바뀌면 땅 주인이 땅을 매매해버리면 이렇게 땅을 매매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채권 가지고는요. 채권을 임차권 가지고는 세주인한테 대항을 못하죠. 채권이기 때문에. 약한 자여 그대는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약한 자여 그대는 채권이니라. 약한 자여 채권자여 그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 이렇게요. 왜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그럼 세주인이 나가라고요. 이거 나가라고 그러면 이분이 옮겨야 되거든요. 그럼 너무 불리한 임차인이 됐죠. 이래서 이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622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건물에다가 그냥 있지 말고 건물에다가 여기다 등기를 해버려. 건물에다가 등기를 하면 뭐가 생기냐면 대항력이 생겨요. 주인이 바뀌더라도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622조예요.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요. 뭐를 등기하면 됩니까? 건물을 등기하면 돼요. 건물 등기에다가 별표하면 돼요. 그러면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이 생겨요. 그거를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을 여기다 건물이라는 걸 등기하면 세주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이 622조의 대항력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거는 그럼 이 공장 건물에다가 이렇게 저당권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장에다가 대출 받았어요. 저당 설정하고. 그랬다가 이 대출금을 못 갚으면 이 대출금 10억을 상환해야 되는데 못 갚게 되면 은행은요. 저당 잡은 은행은 공장을 경매하겠죠.
그럼 낙찰자는 공장을 경매로 낙찰자가 가져가죠. 그러면 낙찰자는 공장만 가져가서는 안 되고요. 그 공장을 떠받치는 거. 공장을 떠받치는 건 바로 뭐예요? 임차권이죠. 바로 임차권까지 낙찰자에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622조에서 기억할 거는 이 단어예요. 임차권자가 첫째요. 건물을 등기하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는 게 621조 핵심이었고요. 두 번째 기억할 거는 바로 이 부분이다. 이 건물이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저당을 잡았잖아요, 은행이요. 이 공장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공장을 떠받치는 거. 공장을 떠받치는 건 바로 뭐예요?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물권법 총론에서 보셨던 주제하고 동일해요. 연관어를 가져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을 저당을 잡았죠. 그럼 그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지 않고요. 건물을 떠받치는 거, 건물을 떠받치는 권리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종물이라고 그러죠. 종물. 근데 이 종물이 물건이어요, 권리예요. 종된 권리에도. 종된 권리인 어디에도요?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거를 이름하여 권리의 종물 이론이라고 우리는 물권법 총론에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요. 이 공장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요? 임차권에까지 미친다. 그럼 낙찰자는요. 공장을 낙찰받은 사람은 뭐까지요? 임차권까지도 낙찰자에게 귀속되게 되겠습니다. 621조에서 포인트는 두 가지. 자, 이 문제가 대항력에서 기억하셔야 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요. 461페이지에서 보셔야 될 거는요. 461페이지에서 보셔야 될 거는 맨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입니다. 타인 물건의 임대차. 이 부분도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보통 임대차는 내 물건이요. 내 물건을 임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목적물이 내 물건이어야 되느냐. 내 물건이 아니라 누구 거? 아버지 것도 되고 형님 것도 된다. 남의 물건도 임대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동그라미 1번의 삼각형입니다. 임대차는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왜냐?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나 매매는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속성상 자기 소유가 아니라 누구 소유? 남의 소유도. 남의 집도 임대 계약을 할 수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라는 점 여기에 포인트 둡니다. 남의 집도 임대 계약할 수 있다. 거기 써주실까요? 남의 집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임대차, 매매, 교환. 이거 뭐대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더라. 우리 시험 단골입니다. 시험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다 무슨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 채권 계약은 약정만 하면 되는 거죠. 약정만 하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약정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의 집이요. 내 집이 아니라 누구 집? 남의 집도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유효하게. 예,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논지니까요.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2번, 3번은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공부할 때 방해만 되니까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다음, 임대차는 반대급부가 차임이죠. 보증금은 없어도 돼요. 보증금은 성립요소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차임 2번 나와 있죠. 462페이지에 차임이라는 게 2번에 되어 있는데 위에다가요. 보증금은 성립요소가 아니다. 이걸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성립요소 아님. 차임이 요소예요. 차임이. 자, 이제 임대차 계약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요. 효력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력. 가기 전에요. 계약 기간 문제를요. 임대차 할 때 계약 기간 문제를 하나 검토하고 가도록 하죠. 계약 기간을 정했을 때. 계약 기간 문제요. 계약 기간.
자, 651조 조문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죠? 462페이지. 임대차 존속기간에, 그죠? 651조 조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자, 우측에 보시면 최장기요. 최장기 제한이 없습니다. 최장기 제한이. 종전에 20년 제한이 있었는데요. 그 제한이 헌법재판소에서 우연 결정 받아가지고요. 효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임대차는요. 최장기 제한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장기 제한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럼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그러면 서로 빌려줄 때 땅을 빌려주면서 기간 약정을 안 해버렸다. 그럼 언제까지 쓰느냐? 기간 약정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약정이 없으면. 자, 그 문제가 바로 쌍괄호 2번입니다. 635조예요. 635조에다가 삼각형 하시죠. 635조. 삼각형은 반드시 내 걸로 만드셔야 되는 과제입니다. 과제. 자, 1항 볼게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는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해서 끝낼 수 있어요. 언제든지. 누가요? 양당사자가. 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는 양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어요. 양당사자가. 당사자니까 당사자 앞에다 써요. 양당사자. 2항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기게 되어요. 1호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하잖아요. 임대인이 해지하면 거기에 밑줄 그어볼까요? 6개월 뒤에 쪽나요. 거기다 써주시면 임대인이 해지를 하면 6개월 뒤에요. 6개월 뒤에 쪽나고요. 거꾸로요. 임차인이 해지하면 임차인이 해지한다고 하면 1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 원리는 어디에서 쓰이는 거냐면 토지임대차일 때. 유념하셔야 됩니다. 토지임대차일 때만 그래요. 토지임대차. 주택임대차는요. 주택임대차는 이 법리가 쓰이지 않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아주 잘 나와요. 이 임대인이 해지하면 6개월 뒤에 쪽나는 경우는 언제만이다. 토지임대차일 때만. 이제 주택임대차는 이 법리가 쓰이지 않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특별법을 나중에 따로 보셔야 이 부분하고 정확히 대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 체킹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기면 임대차 효력 부분이 나와요. 임대차 효력이요. 임대차 효력이 464페이지부터 등장을 하지요. 임대차 효력. 그 효력에서 제일 중요한 맥락이 바로 이 두 부분입니다. 임대차 효력에서 핵심은 두 부분입니다. 첫째요. 임대인의 의무사항. 임대인이 어떤 의무를 부담하느냐. 거꾸로요. 임차인한테는 어떤 권리가 있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게 임대차 효력의 엑기스예요. 임대인은 목적물이요. 집을 쓰게 해줘야죠. 그리고 대가로요. 차임을 받습니다. 그럼 임대인의 권리는 뭘까요? 권리 그러면 차임이죠. 차임 청구하는 거죠. 월세 달라고. 그럼 임차인의 권리는 지불이요. 이 집을 사용하는 거죠. 집을 사용하는 게 권리예요. 의무는요. 차임을 주는 거죠. 차임을 주는 게 임차인의 의무죠. 자, 이런 기본적인 맥락 하에 여기다가 살을 붙여나가면 돼요. 임대인의 의무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저 목적물을 임차인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쓸 수 있도록. 유지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가요. 유지하고 뭐 하는 의무? 관리 의무. 유지 관리를 누가 하느냐? 주인이 합니다. 주인이. 이게 임대인 몫이에요. 임대인 몫. 전세에서는요. 우리 전세권에서는 누가 부담했느냐? 전세권자가 몫이었어요. 전세권자. 그죠? 비교하시면 전세권에서는 누구 몫이었어요? 전세권자 몫이었어요. 전세권자 몫. 근데요. 임대차에서는 누구 몫이냐? 이게 임대인, 주인 몫이에요. 주인 몫. 이게 전세하고 커다란 차이점. 그래서 보일러가 망가지면 임대차에서는 누가 고치냐? 그 몫은 임대인 몫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세권에서는 누구 목? 전세권자 목. 이 점에서 임대냐 전세권이냐 이게 엄청난 다른 차이점이다. 그러면 임차인이 만약에 보일러를 고쳐야 되는 거는 주인 몫인데 주인이 연락이 안 돼서 임차인이 보일러를 한겨울에 고쳤다면 그때 고칠 때 쓴 돈, 고칠 때 임차인이 쓴 돈을 우리는 피로비라고 그런다. 피로비요. 피로비를 누가 쓴 거냐? 임차인이 쓴 거죠. 그럼 그 돈을 달라고요. 달라고 할 수 있다. 그거를 피로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임대인 몫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몫이 임대인 몫이기 때문에 이 지출에 들인 돈, 임차인이 이걸 고치기 위해서 보일러를 고치기 위해서 들인 돈을 우리는 피로비라고 그러고요. 그 피로비를 임차인이 만약에 지출했다면 이 보일러에다가 그 돈은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따라서 임대차하고요 전세권하고 다르다면 바로 이 점이 다르다. 이 점이. 임대차에서는 피로비를 돌려달라고요. 임차인이 피로비를 달라고 보일러 고친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 피로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에서는 보일러를 자기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자기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피로비를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 달라요. 유익비는 똑같이 인정되어요. 유익비 주세요. 이건 둘 다 똑같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통점인데 바로 이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분이 출제 대상. 두 번째 임대인의 의무는요. 수선의무예요. 수선의무. 보일러 같이 대규모 수선은 누구 몫이냐? 이게 주인 몫이라는 거예요. 대규모 수선은 보일러처럼 기본적 설비 같은 대규모 수선은 주인 몫이다. 근데 소모품에 속하는 것들, 예컨대 전등 같은 소모품, 이런 소규모 수선은 주인이 아니라 이거는 세입자 몫입니다. 이 점에서 수선 의무는 세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규모냐 소규모냐. 두 가지 임대인의 의무를 살펴보셨어요. 하나 팁으로 보셔야 될 게 우리 책에 있는 보호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 책에 별표를 긋고 가도록 하죠. 465페이지 맨 위에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있죠.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거기에 별 3개 할까요? 유지관리 의무라고 바꾸셔도 돼요. 유지관리 의무. 왜냐하면 조문 볼게요. 623조 조문 보시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죠. 이걸 유지관리라고 그랬대요. 유지관리를 누가 하지요? 주인이 합니다. 주인. 전세는 전세권자가 하는데 여긴 주인이 합니다. 동그라미 3번에 수선 의무가 그래서 3번에 나왔어요. 여기에서 수선 의무에다가 별표할까요? 그 3번의 기억에 별표하시면 돼요. 3번의 기억에 별 하나.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거면 소규모지요. 그거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세입자 몫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수선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면 그거는 대규모 수선이죠. 그거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대규모 수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로 넘기셔서 니을의 동그라미 할까요? 니을의 동그라미. 그건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 17회 시험에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그 다음 2번에 비용 상환의 의무 있고요. 3번에 담보 책임이 하자가 있으면 이 빌라에 하자가 있으면 주인 잘못이에요. 주인 잘못이니까 책임져야 됩니다. 담보 책임 지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호 의무 있습니다. 보호 의무의 삼각형. 임대인의 의무 중에서 제일 유력한 건 이 3가지거든요. 유지 관리를 하고 수선도 해라. 보호 의무는 뭐냐면 빌라 빌려줄 때
세콤이라든가 안전장치까지요. 도난방지장치까지 주인이 그런 시설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보호 의무입니다. 세콤 같은 도난방지. 보호 의무 밑에다가 쓰시면 돼요. 옆에다가 도난방지 의무. 도난방지 시설. 이것까지 주인이 해줘야 되냐고. 이것까지 주인이 해줘야 되냐. 도둑이 들어가지고 빌라 빌려주고 나서 도둑이 들어가지고 여기는 귀금속이 다 훔쳐가가지고 절도를 당했을 때 이 책임이 주인 책임이냐 이 문제. 도난방지라는 이런 시설 의무를 보호 의무라고 그러고요. 이런 의무는 주인한테 없다. 이런 의무는 주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1번 보세요. 통상임대차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을 제공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치고 나아가 안전배려나 도난방지 등의 보호 의무까지는 부담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보호 의무라는 것은 부수적 의무를 말해요. 부수적 의무. 그럼 주인이 해줘야 되는 이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주된 의무는 뭐냐? 주된 의무가 이 두 가지다 이거죠. 두 가지. 보호 의무라는 것은 부차적인 의무를 말해요. 부차적인 의무. 부차적으로 도난방지까지 하라고. 이런 것까지 해주지 마. 그건 네가 스스로 해. 네가 스스로. 단 2번 숙박계약에서는 인정됩니다. 숙박계약은 어디냐면 일시사용 임대차. 여관이라든가 호텔 같은 데서는 도난방지 시설이라든가 안전배려를 주인이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게 2번입니다. 숙박계약 옆에다가요. 여관이나 호텔. 이런 일시사용 임대차. 일시사용하고 나가는 데는 주인이 이런 부차적으로 도난방지 시설이라든가 안전배려까지 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의무는 원래 없어요. 통상임대차는. 근데 어디에서만 인정하느냐? 일시사용 임대차 같은 숙박계약에서만 이걸 인정한다는 점. 이건 예외죠. 그래서 주인이 임대차에서 주인이 부담하는 핵심적인 의무는 이거예요. 유지관리하고 수선하는 게 주인의 몫이고 기타 부차적인 거는요.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요.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월세를 따박따박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받으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요. 계약을 해지해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몫은 이거다. 두 가지 몫입니다. 유지관리 의무와 수선 의무라는 중차대한 의무가 임대인에 부과됩니다. 역으로요.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가 세 가지입니다. 중요한 권리가 세 가지라서 저는 이거를 빅3라고 그래요. 빅3. 왜 빅3냐면 세 가지니까요. 시험은 압도적으로 이곳에 나와요. 첫째는요.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우리 책 467페이지 있습니다. 626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626조가. 두 번째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643조지요. 643조가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여기는 지상물이고 여기는 부속물입니다. 여기 646조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요. 비용 상환해달라. 두 번째는요. 지상물을 사라. 세 번째는요. 부속물을 사라. 이 세 가지 권리를 임차인의 빅3라고 합니다. 빅3요. 시험은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관한 책은요. 이 부분에 관한 책 기술은 빠짐없이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 먼저 비용 상환 청구권 여기 보도록 하죠. 자, 이 목적물을 빌려서 쓸 때 임차인이요. 이 목적물의 수선이나 관리는 누가 부담하느냐? 그 몫은 주인 몫이라고 그랬죠. 근데 왕왕 적지 않은 경우에 주인한테 연락이 안 되거나 현재 주인이 집에 없어서 외국에 나가 있거나 이런 기타 등등의 사유가 있으면 주인이 유지 관리를 해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누가 고치느냐?
임차인 측에서 유지나 수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드린 돈은 주인이 해줘야 될 의무를 임차인 쪽에서 대신 처리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임차인이 그 지출 비용을 돌려달라고요. 돌려달라고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467페이지에 626조 쌍괄호 2번입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보시죠. 별 3개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보존비를 일명 필요비라고 그래요. 필요비 위에다 쓰세요. 유지비요. 물건 유지비. 유지수선비를 필요비라고 그래요. 유지수선비. 이 건물을 유지하고요. 수선하는 데 쓰는 돈 유지수선비. 유지수선비가 필요비고요. 그럼 이 돈을 언제 돌려받느냐? 즉시 받아요. 즉시. 오늘 밤에 지출했다. 여기 500만 원. 그럼 500만 원 즉시 받는 거죠. 계약 끝날 때 받는 게 아닙니다. 끝날 때 받는 게 아니라 즉시의 삼각형. 거기 즉시가 생략되어 있어요.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옆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즉시. 1항은 필요비예요. 두 번째 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유익비는 계량비라고 그래요. 계량비. 거기 써주실까요? 계량비. 이거는 임대차 종료 시에 받습니다. 나갈 때죠. 나갈 때 그 돈을 돌려받습니다.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 허여할 수 있습니다. 밑줄 보실까요? 상환기간 허여를. 즉 비용상환 청구권은 두 가지로 지배하게 되는데 하나는 필요비고요. 두 번째는 유익비입니다. 필요비는 유지관리비라고 유지수선비. 저 보일러를 건물을 유지하고 수선하는 데 들어가는 돈. 그럼 이 돈은 언제 돌려받느냐? 즉시요. 즉시. 나갈 때가 아니라 즉시 받습니다. 즉시. 유익비는 계량비라고 부르고요. 계량비. 계량비는 즉시 받는 게 아니라 나갈 때요. 나갈 때. 계약 종료 시에 받습니다. 요 점에서 다루죠. 이게 시험에 이 단순한 게 아주 여러 번 출제를 하고 있는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유지비요. 유익비요. 유익비를 달라고 그랬어요. 임차인이요. 유익비 달라. 계량비 달라. 내가 이 집 계량할 때 쓴 돈이 1,000만 원이다. 그 1,000만 원 달라고 그럴 때 이때 이 주인이 여보시오.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바로 못 줘. 바로 못 줘. 그때는 임대인이요. 법원한테요. 유예기간. 상환기간을 돈을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요. 기간을 좀 유예시켜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유예가 인정이 되어요. 기간이요. 기간 유예가 된다는 거죠. 6개월만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필요비는요. 상환기간 유예 인정이 아예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번째 차이점이에요. 따라서 필요비와 유익비의 차이점은 두 가지예요. 즉시냐 종료시냐. 두 번째는요. 상환기간 유예가 되냐 안 되냐. 상환기간 유예는 유익비만 먹히고요. 필요비는 아예 안 된다는 거죠. 이게 27의 기출문제 포인트입니다. 27의 타켓이었어요. 이거는 그동안 여러 번 나왔고요. 세 번째는 이 상대방이 누구냐. 비용상환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냐 이거죠. 상대방은 누구냐. 만약 이 주인이 바뀌면 이 목적물의 주인이 C로 바뀌게 되면 이 주인이 바뀌게 되면 누구한테 해야 될 거냐 이거죠. B는. 현재 주인은 C고요. 계약할 때 주인은 A고요. 그럼 얘가 드린 돈은 B가 드린 돈은 누구한테 받을 거냐 이 문제가 남죠. 자, 이 상대는 누구냐면 계약관계의 상대방입니다. 계약관계를 맺은 상대방. 즉 누구한테요? A한테. A한테 하는 겁니다. A한테. C한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요? 임대차 계약은 채권계약이고 채권계약은 누구한테요? 계약자끼리만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거지 C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본 맥으로 삼습니다. 세 가지요. 그 다음 네 번째 기억하실 거는 이 비용상환 청구권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출제 타켓이에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뭐 하기로 하는 거?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 비용을 포기하고 하기로 하는 특약. 얼마든지 당사자끼리요. 특약을 넣을 수 있어요. 비용 상환을, 비용 청구권을 뭐 하기로 하는 거? 포기시키는 거.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 이거 못하는 거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야?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 포기 특약은 유효일시입니다. 유효. 집중 타켓이에요. 여기 집중 타켓.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에서 반드시 출제 대상으로 삼는 네 가지는 이거예요. 1번이냐. 상환기간 유예가 되는 건 어느 거냐. 되는 거는 유익비고요. 필요비는 유예가 아예 안 되고요. 상대방이 누구냐. 상대방은 계약을 맺은 사람이고 이 법 규정은 임의 규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라서 포기 특약이 가능하다는 점. 자, 그게 우리 책에 쭉 서술이 되어져 있어요. 자, 46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죠. 필요비 청구권. 필요비 청구권은요. 임차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말하고요. 필요비는 임대차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 유익비는 언제 달라고 하느냐. 종료 시에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종료 시에만. 3번에요. 제척기간이요. 제척기간에다가 거기 삼각형 하시죠. 제척기간. 이 필요비나 유익비는요.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6개월 안에 돈 달라고 그래야 돼요. 6개월 지나면 땡이에요. 6개월. 네 번째 유치권이요. 만약 주인이 돈을 안 주면 주인이 보일러 고친 돈을 안 주면 임차인이요. 줄 때까지 버티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으로요.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뒤로 넘기면요. 5번에 임의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별 3개 합니다. 임의규정에 별 3개. 626조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과 특약으로 비용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거.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한 논의예요. 그 다음 보셔야 될게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643조가 되겠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있죠. 예, 이 부분은 심화학습에서 그때 보도록 하죠. 예.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예, 조문만 잠깐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보시면 3번에요. 쌍괄호 3번에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조문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체련,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토지임대차입니다. 토지임대차.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요. 토지임대차일 때 쓰이는 거예요. 토지임대차. 제 초등학교 동창이 토지를요. 이 과수원 땅을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여기다가 사과나무를 여기다가 청구루를 심었더라. 토지를 임대해서 사과나무 청구루를. 계약기간은요. 계약기간은 안정하고. 계약기간 안정하고 이렇게 사과나무 청구를 빌려가지고 여기다 심었어요. 땅을 빌려가지고 참 사과나무를 심었지요. 그랬더니 1년 뒤에 이 주인이요. 너 나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임차인은 황당한 케이스예요. 이제 사과나무 심었는데 몇 년 기다려야 되는데 나가라면 이 사과나무를 그냥 넘겨주고 나가는 거는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죠. 황당하죠. 이럴 때 643조가 세요. 또는요. 임차인이 이 땅을 빌려가지고 여기다가 공장을 졌다. 토지 빌려가지고 공장을 세웠어요. 계약기간을 안정하고.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주인이 1년 뒤에 나가라고 연락 왔어요. 나가라고. 이때 공장 부수고 나가는 것도 너무 억울하죠. 이럴 때 임차인은요. 여기 있는 수목이라든가 이 사과나무나 공장을요. 주인 보고 사라고요. 주인 보고 매수하라고 청구할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이 권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련,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할 것.
기간 만료가 전제 조건이에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대차의 경우이어야 되고, 첫 번째는 기간이 만료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기간 만료.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차임 연체료요. 이분이 차임 연체료 쫓겨날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차임 연체일 때는 인정되지 않아요. 기간이 만료됐어요. 기간이 만료됐을 때만 이 임차인의 매수 청구가 허용됩니다. 이 나무 사고, 공장 사라고 할 권리가 임차인한테 보장이 되어요. 두 번째는요, 저기에 수목이나 건물이 현존할 것. 수목이나 건물이 뭐 할 것? 현존할 것. 이게 요건입니다. 이게 요건. 기간이 만료되고 수목이나 건물이 뭐 할 것? 현존할 것.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 그러면 283조, 즉 갱신 청구권하고 매수 청구권 규정을 준용합니다. 현존하면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갱신 청구를 먼저 합니다. 임차인은요. 임차인 B가 갱신 청구하고 이걸 1차적으로 행사합니다. 1차적인 행사를 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고, 이 갱신 청구에 대해서 주인이요, 저 임대인이 A가 거절하면, A가 노하면, 거절하면, 그때는 저 건물이나 수목을 사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름하여 지상물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수목이나 건물을 묶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부여가 됩니다. 이 권리를 2차적으로 행사합니다. 2차적으로. 따라서 이 매수 청구권,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먹히려면 1차적으로 먼저 갱신 청구가 먼저 진행이 되고, 이게 거부됐을 때, 거절됐을 때, 노하고 거절이 됐을 때 2차적으로 매수 청구 카드가 먹히는 거예요. 1차 카드 갱신 청구, 2차 카드가 매수 청구 카드입니다. 그럼 이 매수 청구를 임차인이 행사하면 사라고요. 공장 사라고. 수목 사라고 하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냐? 거절할 카드가 전혀 없다는 거죠. 따라서 A는 이 카드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권이 없습니다. 이게 무시한 거죠. 무시무시한 건 바로 이거예요. 거절권이 없어요. A에게 거절할 자유가 보장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이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무슨 뜻이냐? 일방적으로 강제로 매각이 되는 거예요. 강제 매각. 반대로 이 갱신 청구권은 거절이 가능해요. 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의 성격이 아니라 청구권의 성격을 가질 뿐입니다. 거절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거절이 가능한 데 비해서 이거는 거절권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민법에 하나의 조문 하나 안에 청구권의 성격과 형성권의 성격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조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문 643조가 집중적인 출제 타켓이 되는 거예요. 청구권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고 형성권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매수자가 들어가면 그거는요, 강제 매각이에요. 강제 매각이라 이런 의미로 형성권의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수자가 들어가 있다. 이거는 형성권이에요. 강제 매각이에요. 강제 매각. 왜? 거절권이 없어요. 상대방한테. 자, 이 논의를 심화학습에서 하나씩 여기 세부적인 판례가 아주 많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요건을 하나하나 검토해 들어가는데 오늘 보실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대차일 때만 쓰이는 거예요. 토지 빌려가지고 여기에 사과나무 심든가 건물 세웠을 때 그 전제 조건은 두 가지다. 기간이 만료되고 수목이나 건물이 현존해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 1차적으로 갱신 청구를 하고 이게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 2차적으로 매수 청구로 넘어가더라. 자,
자, 이게 643조에 규정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임차인이요. 건물 세워둬 가지고 싱크대를 새 거를 사다 달았다. 주인 동의 받고. 그때 계약 끝날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싱크대 사라고요. 싱크대 사라. 이 권리가 바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646조 뒷장에 있어요. 471페이지. 471페이지 4번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싱크대 사시오. 내가 건물에다가 새 싱크대를 부착을 시켰으니까 부착한 싱크대를 당신이 사시오. 라고 하는 권리가 바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요. 심학습에서 별도로 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대차 여기까지 보시고요. 양도하고 그 다음에 이쪽 보증금 부분도 심학습에서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는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계약법 강론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민사특별법 이 부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